여러분, 이번 주까지는 축구에 집중해야 됩니다. 유럽 리그가 끝났다. 그리고 안심하면 안 됩니다. 목요일 새벽에 컨퍼런스 리그가 펼쳐집니다. 장지현 해설위원의 첼시와 그리고 저력의 베티스가 결승전에서 맞대결을 펼치죠. 누가 우승할지 봐야 되겠습니다. 만약에 첼시가 컨퍼런스 리그까지 우승한다? 첼시 챔피언스 리그도 나가게 됐고 컨퍼런스 리그도 우승하게 됐으니까 마레스카 감독은 성공, 대성공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반면에 베티스 같은 경우에는 컨퍼런스 리그 우승하면 성공입니다. 하지만 우승하지 못하면 실패라고 봐야 되겠죠. 왜냐하면 올 시즌 챔피언스 리그 진출 티켓을 따지를 못했습니다. 다 잡을 수 있었던 진출 티켓을 손가락 사이로 놓치면서 유로파 리그에 나가게 됐어요. 그래서 페레그리니 감독이라든가 쿠초, 이스코, 안토니 같은 선수들은 컨퍼런스 리그 우승을 간절히 바라고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일요일 새벽이 아니라 일요일 밤에서 월요일 새벽인가? 6월 1일 새벽이요. 네, 챔피언스 리그 결승전이 펼쳐집니다. 파리 생제르맹과 인테르가 맞대결을 펼칩니다. 지금 관심이 집중되고 있죠? 파리 생제르맹 프랑스 리그왕 우승했고요. 쿠프 드 프랑스 우승했습니다. 이제 트래블하기 위해서 남은 건 챔피언스 리그입니다. 파리 생제르맹은 아직까지 챔피언스 리그 우승 경험이 없습니다. 반면에 인테르 트래블을 달성했었죠. 그리고 이번에 챔피언스 리그에서 우승하면은 총 챔피언스 리그에서 4번째 우승을 기록하게 됩니다. 인테르 같은 경우에는 사실 올 시즌 챔피언스 리그에서 반드시 우승해야 돼. 진짜로. 박찬호를 위해서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정말로 우승해야 돼. 왜냐면 인테르가 돌아와봐. 코파 이탈리아 4강 가고 세리아 2위하고 그리고 챔피언스 리그 결승 갔는데 지금 우승 트로피가 없어. 챔피언스 리그 우승 못하면 인테르는 이거 무관에 그치게 됩니다. 이러면 뭐 레버쿠젠이랑 뭐가 달라? 옛날 콩 시절의 레버쿠젠이랑. 그러니까 인테르 입장에서도 챔피언스 리그 결승전에 사력을 다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쵸. 캠핑 가서 혼술해야 근본인데 영주 형님 이러면서 아이딘께서 글을 남겨주셨고요. 평식이랑 같이 놀아주기. 야, 진짜 내가 병원에서 태어난 다음에 내 이 하루 일과가 평식이랑 산책하기야. 왜냐면 밖에 내가 산책하고 걸어 다녀야지만 내 건강도 좋아지니까 진짜 SNS에 올리는 사진이 다 평식이랑 산책한 사진밖에 없어요. 다른 사진이 없습니다. 걔는 주인 잘 만나서 정말로 행복하지. 간식도 내가 많이 줘요. 간식 나는 굶더라도 그 비싼 간식들 제가 사서 줍니다. 입에 쏙쏙 넣어줍니다. 평식이 행복해합니다. 여러분 평식이는 제 강아지입니다. 네, 영주형 쉬엄쉬엄 하세요. 그러고 싶습니다. 승민님. 간절하면 베티스가 클 듯. 멘도님께서 베티스가 간절함이 크니까 베티스가 잡을 수 있지 않을까? 근데 사실 첼시와 베티스는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이죠. 아니다. 골리앗과 다윗의 싸움이죠. 그렇기 때문에 첼시가 체급이 크다는 건 인정을 해야 됩니다. 다만 베티스도 만만치 않다. 이 팀 이스코, 안토니, 헤수스, 압데, 카르도소 정말로 좋은 선수들이 곳곳에 있다. 이런 이야기를 드리고 싶으니까요. 누가 우승할지는 알 수가 없다고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형님 주말에 대매 시간, 찬호 형님의 시간의 대결입니다. 대미냐 두미냐. 근데 덴벨레가 너무 강해. 그리고 개인적으로는 인테르가 챔피언스리그 우승하면 라민 야말의 발롱도르 가능성이 올라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자꾸 들어서 라민 야말의 발롱도르를 위해서 인테르를 응원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자꾸 듭니다. 그래서 어제 라이브 할 때는 인테르 유니폼도 한번 입어봤고요. 살이 많이 빠져서 들어가더라고요. 옛날엔 팔 하나만 들어갔는데. 트래블 노리다 다 잃게 생기긴 했죠. 네, 인테르 얘기입니다. 네, 반면에 파리 생제르맹은 트래블 노리다가 우승 트로피 2개를 먼저 들었으니까 남은 하나를 봐야 되겠죠. 그리고 이강인 선수가 지금 이적설이 정말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세리아의 뭐 밀란이라든가 인테르라든가 나폴리라든가 라리가의 뭐 아틀레티코 마드리드라든가 아니면은
프리미어 리그의 뉴캐슬이라든가 이강인 선수가 이적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우리 마음은 그게 있잖아. 또 이강인 선수가 트래블 한번 경험해보고 타 팀으로 이적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또 있잖아. 그러니까 또 파리 생제르맹이 우승하는 거를 바라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도 좀 듭니다. 제가 뭐 토트넘하고 맨유의 유로파리그 결승전 라이브 할 때 맨유가 너무 답답해서 맨유 이렇게 하면 안 된다. 공격을 좀 더 효과적으로 해야 된다. 공격 전개는 내가 보기엔 토트넘보다 낫다. 토트넘이 1대0이 된다면 공격 전개를 아예 못한다. 그러면 맨유 이 입장에서는 박스 안쪽에서 슈팅 기회를 최대한 많이 만드는 게 중요하다. 박스 안쪽에 볼을 많이 투입해라. 막 이런 얘기를 했더니만 이 형 손흥민을 응원하지 않고 맨유 응원한다고. 손흥민을 응원한 겁니다. 저는 손흥민의 간절한 그 메이저 대회 첫 우승을 너무나 응원했어요. 그리고 너무나 낭만 터졌습니다. 손흥민 선수가 유로파리그 우승하면서 41년 만에 토트넘이 유로파리그에서 다시 우승했고요. 메이저 대회에서 17년 만에 다시 우승했어요. 손흥민 선수가 트로피를 들어 올리다가 트로피에 이마를 찢는 그런 사건이 터졌음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행복해하는 모습을 볼 때마다 야 이거 낭만 터진다. 야 진짜 레전드다. 이런 생각이 들었었거든요. 갑자기 변명의 시간을 가졌고요. 킥잉 누나는 뭐예요? 킥잉 누나가 뭐야? 영주 형님 혹시 킥잉 누나이신가요? 누나는 아니고 형님 아닐까요? 네. 안토니 판매를 위해서 안토니 우승 트로피를 들자 안토니 아틀레티코 마드리드하고 이적설이 좀 있었습니다. 야말보단 하피냐 아닌가요? 하피냐가 공격 포인트가 굉장히 많긴 한데 공격에 미치는 영향력은 라민 야말이 굉장히 커서 라민 야말 가능성이 좀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좀 갖고 있습니다. 세리아 챔스 무관 좀 빨리 끊겼으면 세리아가 마지막으로 챔피언스리그 우승한 게 인테르의 트래블입니다. 그러니까 08-09 시즌에 바르셀로나가 6관왕하고 09-10 시즌에 인테르가 트래블 했거든요. 그 이후로는 세리아 클럽이 챔피언스리그 우승이 없어요. 물론 유벤투스가 결승에 가는 경우는 있었죠. 그때 바르셀로나가 또 한 차례 제압하기도 했었고요. 그래서 세리아 클럽들 입장에서는 빨리 챔피언스리그 우승 들었으면 좋겠다. 인테르가 빨리 우승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있을 것 같습니다. 태태님께서 우리나라 선수가 개인적으로 세리아 가서 활약하는 걸 못 봐서 라리가 갔으면 좋겠다 이런 이야기를 하시네요. 우리나라 선수가 세리아 가서 활약한 건 안정환 선수 페루자 시절 그리고 이승우 선수 헬라스 베로나 시절 아닌가 싶어요. 근데 헬라스 베로나에서 이승우 선수는 잘했다고 보기 어렵죠. 근데 안정환은 괜찮았어요. 안정환은 센세이션했어. 그 당시에 세리아에서 골을 5골인가? 괜찮았어. 근데 2002 한해 월드컵 이후에 페르자의 그 구단주가 이상한 짓을 하는 바람에 안정환이 쫓겨나다시피 팀을 떠나서 그렇지 안정환 선수 페르자에서 괜찮았습니다. 그때 안정환 선수에 대한 이야기가 굉장히 많았어. 그리고 안정환 선수가 페르자에서 헤더 슈팅이 되게 많았어. 그 헤더골이 많았어요. 그리고 2002 한해 월드컵 때도 헤더골이 있었잖아. 그래서 제가 안정환 선수 유튜브 나갔을 때 안정환 선수에게 물어봤어. 부산 시절에는 헤딩슛이 거의 없었던 걸로 기억하거든요. 근데 페루자 가서부터는 헤더 능력이 급상승하면서 헤더골이 늘어났어요. 뭐 특별한 계기가 있나요? 이런 질문을 한 적이 있어요. 그때 안정환 선수가 얘기하기를 부산에서 뛸 때는 발밑으로 패스가 계속 왔대. 그러니까 얘는 발밑으로 패스를 주면 볼을 간수하고 알아서 공격 전개를 하는구나. 이런 이미지가 있다 보니까 발밑으로 패스가 많이 왔고 페루자에서 헤더 연습을 했는데 자기가 헤더 연습을 하면 패스가 이제 크로스가 올라오거나 패스가 오면 정타로 맞추려고 노력을 했다는 거야. 헤더를. 정확하게 헤더를 하려고 노력했대. 그런데 페루자 선수들은 머리에 맞추는 타이밍만 맞춰서 머리에 맞춘다는 거야. 그러니까 안정환 선수가 그때 깨달았대. 정타로 맞추는 것도 중요하지만 타이밍을 맞춰서 머리에 맞추기만 하면 골키퍼가 이 헤더 슈팅을 예측하기가 더 어렵구나. 그래서 헤더는 타이밍이다. 그걸 깨달아서 그 다음에는 크로스에 대해서 타이밍을 맞춰서 머리에 맞추는 경우가 많았다고 하더라고.
그러면서 헤더골이 늘어났다고 얘기하더라고. 안정환 선수는. 형이 지금 라리가 얘기뿐만 아니라 지금 세리아 얘기도 하고 있어요. 형 이런 사람이에요. 우원이만 세리아 얘기하는 거 아니야. 분명히 이번 주에 우원이가 세리아 정리할 것 같아요. 그래서 나폴리가 승점 1점 차로 우승했다. MVP는 맥토미니다. 그리고 나폴리가 마지막 경기에서 맥토미니의 바이시클킥, 루카쿠의 마무리 이런 이야기를 할 것 같고, 인테르가 승리했음에도 불구하고 승점 1점 차로 2위 차지했다. 뭐 챔피언스 리그에 뭐 지금 얘기한 팀이 어디야? 순간적으로 까먹었다. 내가 어느 팀을 얘기하고 있었죠? 나폴리, 인테르, 아탈란타, 유벤투스 이렇게 네 팀이 나갔다. 뭐 이런 이야기 할 것 같은데요. 뭐 그거를 보더라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 주 정순주 아나운서 라방 마지막이에요? 왜? 아이 키우느라고? 나하고는 라방을 거의 안 했어. 나를 피한 것 같아. 순주, 나 영주인데 주주 클럽 해가지고 이렇게 라이브를 같이 해야지. 하차야? 그냥 그러니까 잠깐 쉬는 거라고 봐야 되겠죠. 하차라기보다는 네 잠깐 쉬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지금 사실 솔직히 얘기해서 부모의 입장에서 가장 중요한 건 아이에 대한 올바른 교육과 아이하고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는 거죠. 정순주 아나운서도 방송에 대한 욕심이 있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방송을 쉬는 건 그만큼 아이가 중요하기 때문이죠. 저는 100% 이해합니다. 네, 제가 아이가 없지만 이해가 됩니다. 제작진 분들이 잘못했다고? 제작진들이 정순주 아나운서하고 나하고 같이 안 붙여놔서 제작진 분들이 잘못했다. 그런 생각이 자꾸 드네요. 그리고 좀 전에 댓글 보니까 앞으로 김영준 씨와 베라노 씨 불러달라.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제가 마무리할 수 있는 건 다 마무리하고, 그래서 김영준 씨 불러서 레알 마드리드 리빌딩 얘기도 좀 하고, 베라노 씨 불러서 한지 플릭 감독의 바르셀로나가 올 시즌 얼마나 대단했는지도 얘기를 하고, 그리고 아틀레티코 마드리드 팬 불러가지고 아틀레티코 마드리드 팬 올 시즌에 좀 아쉬웠다. 그리고 다가오는 여름에 전력 보강할 거다. 이런 이야기 나누면 재밌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라리가 베스트 11은 다음 주에 뽑겠습니다. 라리가 베스트 11, 라리가 MVP는 다음 주에 뽑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도 정다영 아나운서 한번 만나보고 싶어요. 한 번도 본 적이 없어가지고. 자, 그러면 여러분 본격적으로 시작할까요? 네. 야, 송영주 인더 척아웃스는 뭐야? 내가 척아웃스에 사는 건 맞는데 너무 대놓고 송영주 인더 척아웃스 이건 좀 그렇잖아. 태사자 인더하우스와 송영주 인더 척아웃스는 너무 그렇잖아. 대놓고 이렇게 얘기하면 어떡해?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장모님은 2층에 사시고요. 저희는 1층에 삽니다. 같은 건물일 뿐이에요. 자, 그러면 라리가 38라운드 돌아보고 올 시즌 라리가를 짧게나마 정리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라리가 38라운드 10경기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라리가는 승부 조작을 막기 위해서 37라운드, 38라운드가 같은 시간에 펼쳐집니다. 그래서 37라운드는 같은 시간에 펼쳐졌고요. 38라운드는 같은 시간에 펼쳐지지는 않았어요. 왜 그러냐면 38라운드가 됐을 때 상황이 같은 팀들은, 그러니까 유로파 리그를 노리는 팀들의 대결은, 또는 잔류를 원하는 팀들의 대결은 같은 시간에 펼쳐집니다. 그런데 우승이 이미 확정됐으니까 아틀레티코 클루브하고 바르셀로나 경기는 오늘 새벽 4시에 펼쳐졌고요. 레알 마드리드 같은 경우에도, 소시에다드 같은 경우에도 이미 순위가 어느 정도 확정이 됐기 때문에 토요일 밤에 펼쳐지는 그런 모습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38라운드 10경기는 각각 시간이 좀 변동이 있었고, 그러다 보니 저도 3경기나 즐길 수가 있었습니다. 세리아도 마찬가지예요. 세리아도 그런 식으로 전개가 되더라고요. 자, 10경기가 펼쳐졌는데
역시 이제 눈에 들어오는 건 레알 마드리드, 바르셀로나, 아틀레티코 마드리드고요. 이 세 팀은 모두 승리를 거뒀습니다. 그리고 잔류하기 위해서 에스파뇰과 라스팔마스의 대결, 레가네스와 바야돌리드 경기에 관심이 있는 분들이 있었을 텐데 잔류를 원하는 에스파뇰과 레가네스가 승리를 거뒀고요. 그리고 이미 이미 강등이 확정된 라스팔마스와 바야돌리드는 패배를 당했습니다. 그리고 유럽 대항전에 나가길 원하는 팀들의 대결, 네, 헤타페와 셀타비고, 라요 바이에카노와 마요르카, 알라베스와 오사수나의 대결에 대해서도 관심이 집중됐을 것 같아요. 이 경기는 희비가 엇갈렸습니다. 이렇게 38라운드 10경기가 펼쳐지면서 올 시즌이 마감을 했습니다. 자, 역시 여러분의 관심은 유럽 대항전에 누가 나가느냐 이것 아닌가 싶어요. 37라운드가 펼쳐지기 전까지 1위부터 5위는 순위가 확정됐습니다. 아니 6위도 순위가 확정이 됐죠. 라리가는 유로파 리그에서 리그 순위 2위를 차지했기 때문에 5팀까지 챔피언스 리그에 나갈 수가 있습니다. 1위 바르셀로나, 2위 레알 마드리드, 3위 아틀레티코 마드리드, 4위 아틀레틱 클루브, 5위 비아레알까지는 챔피언스 리그 진출권을 이미 확정지었고요. 순위도 확정지었어요. 그래서 38라운드 경기가 동기부여가 많이 되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리고 6위 베티스도 6위를 확정지었고 유로파리그 진출권도 획득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라리가에서 결정되지 않은 건 유로파리그 진출권 1장, 그리고 컨퍼런스리그 진출권 1장, 이렇게 2장이 남아 있었어요. 코파델레이는 바르셀로나가 우승했기 때문에 이 유로파리그 순위라든가 이런 거는 한 단계씩 내려간 거죠. 그래서 7위가 누가 되느냐, 8위가 누가 되느냐, 여기에 관심이 집중됐습니다. 7위를 차지하면은 유로파리그 나가는 거고 8위를 차지하면은 컨퍼런스 리그 나가는 거잖아요. 세 팀이 경쟁을 했습니다. 셀타비고, 라요, 그리고 오사수나가 경쟁을 했고요. 모두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헤타페하고 셀타비고의 경기, 이 경기에 대한 관심이 매우 뜨거웠는데요. 역시 셀타비고는 그래도 아직은 아스파스야. 아스파스가 이 경기에서 한 골, 한 개의 도움을 기록하면서 보라 이글레시아스하고 이아고 아스파스가 연속골을 넣으면서 헤타페에게 2대1로 승리를 거뒀습니다. 그러면서 셀타비고는 유로파 리그 진출을 확정짓습니다. 7위를 확정짓게 되는 거죠. 자, 그리고 다음 경기 바이에카노하고 마요르카는 0대0 무승부를 기록했어요. 마요르카 좀 아쉽죠. 마요르카도 유럽 대항전에 나가기 전까지 치열하게 경쟁을 했다가 마지막에 도태됐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라요 바이에카노를 괴롭히는 모습이 있었어요. 문제는 뭐냐면 오사수나가 알라베스하고 1대1 무승부를 거뒀다는 사실이에요. 다음 경기를 보면은 알라베스하고 오사수나가 1대1 무승부를 거뒀거든요. 오사수나 입장에서는 PK를 내주면서 비센테에게 선제골을 내준 게 너무 컸습니다. 계속해서 경기를 주도하고 이끌어 나갔는데 결국은 동점골에 그쳤어요. 라울 가르시아가 한 골을 넣으면서 1대1이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38라운드 마요르카를 상대로 무승부를 거둔 라요 바이에카노가 결국은 컨퍼런스 리그에 나가는 상황이 됐습니다. 자, 라리가 상위권 순위를 볼게요. 그러면 1위는 바르셀로나 와, 38경기에서 102골 넣었어요. 득점력 미쳤습니다. 네, 100골 넘게 넣었어요. 자, 그리고 2위는 레알 마드리드, 그리고 3위는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인데 아틀레티코 마드리드는 30골밖에 실점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최소 실점팀은 4위인 아틀레틱 클루브고요. 아틀레틱 클루브는 29골밖에 실점하지 않았죠. 그리고 5위는 비아레알이고 비아레알이 71골을 넣었어요. 71골을 넣었습니다. 비아레알 확실한 해결사가 있는가? 이런 생각이 들었었는데 아유세 페레스가 올 시즌 미쳤었죠. 아요세 페레스가 19골을 넣으면서 해결사 역할을 하면서 비아레알이 다음 시즌 챔피언스 리그 진출 티켓을 땄고요. 베티스는 비아레알하고 경쟁에서 밀리면서 6위가 확정되니까 컨퍼런스 리그에 집중하기 위해서 선수들 관리를 했고요. 그리고 셀타비고가 승리를 거두면서 7위를 차지하고 라요 바이에카노가 무승부 거두면서 8위, 오사수나가 유럽 대항전 문턱까지 갔다가 미끄러졌습니다. 9위를 기록했고 10위가 마요르카입니다. 이렇게 상위권이 결정이 났습니다. 자, 비아레알 제가 칭찬을 했는데
비아레알 기록 중에 놀라운 기록이 있더라고요. 비아레알이 올 시즌에 71골을 넣었습니다. 근데 비아레알이 한 시즌에 가장 많이 넣은 골이 69골이에요. 04-05 시즌에 69골. 이게 한 시즌 최다골이거든요. 근데 올 시즌 아요세 페레스를 앞세워서 71골을 넣으면서 한 시즌 최다골 기록을 새로 썼습니다. 그 정도로 비아레알은 공격 쪽에서도 힘을 발휘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강등권으로 가볼게요. 네. 레가네스는 바야돌리드를 상대했습니다. 사실 레가네스가 라스팔마스 바야돌리드 상대하면서 이미 강등된 팀 상대하면서 승리 거둘 거라는 예상은 누구나 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바야돌리드하고 경기는 홈 경기니까 이 경기에서 하비 헤르난데스, 디오만데, 후안 크로스가 연속골을 넣으면서 3대0으로 승리를 거두긴 했거든요. 문제는 17위였던 에스파뇰이 연패를 당하다가 라스팔마스를 상대로 2대0으로 승리를 거뒀다는 거죠. 그러면서 극적으로 에스파뇰이 잔류에 성공을 했고요. 그리고 에스파뇰은 순위가 급격하게 상승했습니다. 이 경기 승리를 거두면서. 여러분이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에스파뇰에 예전에 라울 타모도라는 스트라이커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때 제가 농담 삼아서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레알 마드리드는 라울 곤살레스, 에스파뇰은 라울 타모도, 라울 막 이런 얘기 한 적이 있는데 이게 2000년대 중반인가? 에스파뇰이 강등 위기에서 마지막 경기에서 라울 타모도의 골로 승리하면서 잔류에 성공해요. 그래서 그 당시 에스파뇰 홍구장이 몬주익이었을 거예요. 몬주익. 그 몬주익이 뒤집어졌습니다. 모두가 강등이라고 생각할 때 잔류에 성공했거든요. 그래서 그때 스페인 언론에 대문짝만하게 기사가 실렸는데 에스파뇰 잔류 성공, 라울 타무도 그 경기장에 찾아온 4만 명인가 5만 명의 팬들에게 그 오르가즘을 선사하다. 말 그대로 희열을 느끼게 하다. 이런 게 있었거든요. 그때 이후 가장 극적으로 잔류한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 정도로 에스파뇰 입장에서는 올 시즌 고생했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죠. 자, 하위권 순위로 보겠습니다. 하위권 순위로 보면 소시에다드 올 시즌 안 좋았어요. 소시에다드는 주축 선수들이 나가면서 흔들렸고 그걸 알가시 감독이 메우려고 했지만 제대로 메우지 못하면서 소시에다드는 라리가 11위로 마감했고요. 발렌시아는 코르베란 감독이 오고 나서 거의 강등권에 있던 팀이 12위까지 올라왔습니다. 사실은 불과 몇 주 전만 하더라도 유럽 대항전에 나가는 거 아니야? 이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발렌시아 칭찬할 수밖에 없고요. 총총님 승격팀 어디인가요? 레반테 포함해서 두 팀인데 아직까지 세군다는 마지막 라운드가 펼쳐지지 않았어요. 이 이야기는 잠시 후에 해드릴게요. 자, 그리고 헤타페, 에스파뇰, 알라베스, 지로나, 세비야가 잔류에 성공했습니다. 네, 여러분 보시면 아시겠지만 에스파뇰이 마지막 경기에서 승리하면서 14위까지 순위를 올렸습니다. 자, 그리고 지로나가 올 시즌 상고생했습니다. 지로나는 뭐 사비우, 도우비크 이런 선수들 나가면서 팀이 밸런스가 무너졌어요. 근데 지로나는 챔피언스 리그도 소화해야 됐고 라리가도 소화해야 됐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분위기를 바꾸지 못했습니다. 결국 지로다가 흔들리는 모습이 많이 나오면서 16위에 머물 수밖에 없었고요. 세비야도 간신히 머물 수밖에 없었죠. 승점 1점 차로 17위에 위치했습니다. 세비야는 피미엔타 감독 임명하면서 올 시즌 기대감이 매우 컸는데 피미엔타 감독은 실패했다고 봐야 되겠죠. 호아킨 카파로스 감독이 임시 감독으로 막판 경기를 관장을 했고요. 그 가운데 잔류에 성공하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세비야는 다음 시즌 새롭게 팀을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갖고 있고요. 강등당한 세 팀은 18위 레가네스, 19위 라스팔마스, 20위 바야돌리드입니다. 이 중에서 가장 안타까운 팀은 레가네스긴 해요. 레가네스는 사실 승점 1점 차로 강등을 당했기 때문에 아쉬움이 많이 남긴 합니다. 바야돌리드도 솔직히 좀 안타깝죠. 바야돌리드 강등당한 다음에 구단주인 호나우두 비판이 엄청 일었거든요. 자, 다음 기록을 보면 바야돌리드는 지금 승점 16점으로 강등당했습니다. 근데 바야돌리드 보면
승점 16점으로 21세기 들어서 승점이 가장 낮은 상태로 강등당했어요. 그런 면이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바야돌리드가 무려 90골을 허용했습니다. 90골. 이것도 엄청나게 실점을 많이 한 거예요. 그래서 바야돌리드 입장에서는 뭐 강등 당할 만하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있겠는데 상당히 좀 안타까운 강등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좀 갖게 됩니다. 네, 지로나는 강등당하지 않았습니다. 김미님 간신히 잔류에 성공을 했고요. 지로나도 다음 시즌에는 세대 교체해야죠. 네, 전체적으로 바꿔야 됩니다. 그 팀도 주축 선수들이 나가고 나서 너무 흔들렸으니까요. 특히 최전방에서 믿을 만한 자원이 없었어요. 아직도 스투아니라니. 사실 지난 시즌에 잘 나갈 때는 지난 시즌에 지로나가 3위 차지했잖아요. 라리가에서. 그때는 스투아니가 백업이었어요. 도우비크가 선발로 나오고 백업으로 스투아니가 나왔는데 어떻게 된 게 스투아니가 선발이 됐어. 그러니까 아벨 루이스를 비롯해서 영입한 공격수들이 제 역할을 하지 못했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지로나도 다가오는 시즌에는 네, 팀 개편을 제대로 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자, 다음 경기로 넘어갈게요. 네, 그래도 우승 후보들 경기, 마지막 경기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아틀레티코 클루브와 바르셀로나가 라리가 38라운드에서 자존심 대결을 펼쳤습니다. 바스크와 카탈루냐 지방의 대결이죠. 그리고 이 경기는 아틀레티코 클루브 입장에서는 굉장히 의미가 깊은 경기였어요. 왜냐하면 이 경기가 오스카 데 마르코스의 마지막 경기였습니다. 오스카 데 마르코스가 2009년도인가요? 알라베스에서 영입된 이후에 16시즌 동안 아틀레티코 클루브에서 뛰었습니다. 이 선수가 어렸을 때에는 공격수다 보니까 공격형 미드필더로 뛰는 횟수도 적지 않았는데 최근에는 라이트백으로 많이 뛰었죠. 저는 좀 낭만 터지는 장면이 있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바르셀로나가 라리가 우승을 차지했으니까 바르셀로나가 파시오, 가드 오브 아너, 네, 그 아틀레티코 클루브 선수들이 양쪽으로 나열되어 있으면 축하받으면서 바르셀로나 선수들이 들어오거든요. 그리고 나서 경기장으로 가는 게 아니라 같이 옆에 도열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 앞쪽에는 아틀레티코 클루브 선수들, 그리고 좀 가서는 바르셀로나 선수들이 2열로 쫙 나열되어 있는데 이 경기를 끝으로 은퇴하는 오스카 데 마르코스가 가족과 함께 들어왔을 때 아틀레티코 클루브 선수들과 바르셀로나 선수들이 모두 박수를 쳐주는 그러면서 존경심을 표하는 장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틀레티코 클루브 입장에서는 오스카 데 마르코스의 마지막 경기다. 그래서 의미하는 바가 매우 크다. 그런 생각이 들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르셀로나는 레반도프스키가 14분의 선제골 그리고 17분에 추가골을 넣었고 그리고 다니 올모가 마지막 순간 자신이 얻어낸 PK를 골로 연결하면서 3대 0으로 38라운드 경기 승리했습니다. 저는 솔직히 뭐 경기 내용은 얘기할 게 없고요. 뭐 페르민 로페스가 매우 잘한 경기긴 해요. 네, 페르민 로페스의 전진 패스를 레반도프스키가 선제골로 연결하는 장면도 그렇고 네, 페르민 로페스가 전체적으로 경기를 푸는 역할을 굉장히 잘해준 경기이긴 합니다. 근데 저는 한지 플릭 감독에게 이 경기 보면서 약간의 불만이 있었던 게 지금 안수 파티가 모나코하고 강력하게 연결이 되잖아요. 뭐 모나코로 임대를 갈지 이적을 할지는 공식적인 발표가 나와야지 알겠지만은 안수 파티의 바르셀로나에서의 마지막 경기가 될 수 있어서 그래도 한 5분 내지 10분 정도는 뛰게 해주지 않을까? 아니면 37라운드 비아레알과의 홈경기에서 뛰게 해주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있었는데 한지 플릭 감독 냉정하던데요. 안수 파티 경기에서 뛰지 못했습니다. 네, 그냥 바르셀로나는 경기에 승리하기 위한 선수 교체를 보여줬고요. 그러면서 이 경기에서 3대 0으로 승리를 거뒀습니다. 자, 그리고 레반도프스키가 17분 만에 2골을 넣어가지고 이 경기 시작할 때 음바페가 31골로 득점 1위 그리고 레반도프스키가 25골로 득점 2위였는데 내가 약간 과욕이 생겨가지고 이 경기에서 레반도프스키가 6골 넣으면은 그러면 공동 득점 1인가? 뭐 이런 생각을 잠깐 한 적이 있습니다. 17분 만에 2골 넣어가지고 약간 욕심을 냈었었죠. 그러나 레반도프스키는 이후 득점 기회를 다 날리면서 2골에 만족하는 모습이 있었습니다.
6골이요? 막 그러면서 놀라는 분이 있네. 아니 얘 9분 만에 5골도 넣었던 애잖아. 한땐 그럴 애잖아. 어이, 욕심 좀 냈어 내가. 그래 파티 유니폼 내가 갖고 있습니다. 제가 안스파티 유니폼은 또 언제 입겠어요. 안스파티에게 그래도 떠나는 마당에 한 5분 정도 뛰게 해주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있었습니다만 여하튼 이 경기 레반도프스키가 2골 넣으면서 라리가에서 27골을 넣었습니다. 그리고 바르셀로나에서 101골을 넣었습니다. 레반도프스키가 바르셀로나에서 3시즌 활약하면서 101골을 넣었는데요. 바르셀로나에서 가장 빠르게 100골을 돌파한 5명의 선수 중에 한 명입니다. 기록을 보니까 147경기, 공식 경기 147경기에서 100골을 돌파했다고 해요. 마리아노 마르틴 99골인데 왜 99골이라고 하지? 아마 비공식 경기까지 100골이 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들고요. 네, 나스로 쿠발라는 103골, 그리고 루이스 수아레는 이게 경기 수인가 보다. 네, 죄송합니다. 마리아로 마르틴이 99경기, 나스로 쿠발라가 104경기, 루이스 수아레스가 120경기, 그리고 에바리스토가 143경기 만에 100골을 돌파했습니다. 여러분이 메시는 이런 얘기 하실 텐데, 메시는 사실 어렸을 때 출전하기 시작해서 초반에는 시간이 좀 많이 걸렸죠. 네, 그리고 메시가 터지기 시작한 거는 그래도 이제 2007년도, 2008년도 돼서 터지기 시작했으니까요. 이거는 가장 단기간에 100골을 돌파한 선수의 얘기니까 로베르토 레반도프스키가 득점력이 꾸준했다 이렇게 얘기해도 되겠죠. 왜냐하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레반도프스키가 처음 바르셀로나 왔을 때 리그에서 23골로 피치치 차지했어요. 그리고 지난 시즌 부진하다 이런 얘기가 있었지만 19골을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이번 시즌에 27골이에요. 제가 알기로는 36살 이상으로 라리가에서 27골 넣은 선수는 레반도프스키가 유일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나이 많은 선수가 27골 넣은 건 처음일 거야. 그러니까 미친 활약인 거지. 레반도프스키 유니폼을 샀어야 됐어. 그때 왜 안스파티 유니폼을 샀지? 왜냐면 제가 안스파티 유니폼 산 게 2시즌 전이에요. 레반도프스키 영입했을 때야. 모든 사람이 레반도프스키 등번호를 할 때 나는 안스파티다. 근데 폭망. 맞습니다, 여러분. 유니폼 산 유망주가 망할 때 그 감정이란 정말로 묘하죠. 착잡하죠. 자, 요 얘기까지 하고 다음 이야기로 넘어갈게요. 왜냐하면 레반도프스키 얘기라서. 자, 레반도프스키가 바르셀로나에서 101골을 넣었는데요. 2022-23 시즌 이후 유럽 리그에서 5대 리그에서 가장 많이 골을 넣은 선수 4명이 첫 번째가 킬리안 음바페 128골 넣었고요. 올 시즌도 미쳤습니다. 43골인가? 40골 넘게 넣었습니다. 그리고 홀란 121골 넣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해리 케인 114골 넣었고요. 그리고 나서 레반도프스키입니다. 101골 넣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4명이 최근 3시즌 동안 100골 이상 넣은 선수라는 거죠. 대단하죠. 대단합니다. 네, 이건 인정해줘야 될 것 같아요. 음바페, 홀란, 해리 케인, 레반도프스키는 인정해야 된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에스파뇰의 조안 가르시아 골키퍼 이야기를 잠깐 해볼게요. 미스터 강님께서 이야기를 꺼낸 김에 이야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지금 바르셀로나는 골키퍼를 보강하고자 하는 욕심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도 똑같은 감정을 느끼긴 했어요. 슈체스니가 못한 게 아니에요. 슈체스니 은퇴하고 돌아와서 굉장히 잘해줬습니다. 안정감 있는 수비를 보여줬어요. 근데 인테르하고의 4강 1차전 유스팅 3방 허용하고 3골 허용했어요. 그러니까 슈체스니는 막을 수 있는 건 다 막았다는 느낌인데 막을 수 없는 건 놓쳤다는 느낌이거든요. 그렇지만은 챔피언스 리그에서 결승 가서 우승하려면 골키퍼가 막을 수 없는 걸 막았다는 느낌을 줘야 돼요. 얀존머라든가 돈나룸마는 그런 느낌을 줬습니다. 근데 슈체스니는 그런 느낌은 좀 덜했죠. 여기다가 최근 부상에서 돌아온
테오슈테겐이 비아레알전 선발로 뛰었어요. 유스팅 3개 허용하고 3골 허용했죠. 그리고 비아레알전 2대3으로 졌습니다. 그러니까 테오슈테겐 같은 경우에도 부상에서 돌아왔기 때문에 정상 컨디션은 아니겠지만 테오슈테겐의 활약에 대해서도 미지수라는 물음표가 생겼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젊은 골키퍼 영입한다는 이야기가 나오기 시작했어요. 뭐 에밀리아노 마르티네스하고 연결되고 있다는 이야기도 있었는데 최근에는 에스파뇰의 조안 가르시아 골키퍼하고 연결된다는 이야기가 많았죠. 90분 한정으로 따져서 90분 안에서 선방이 가장 많은 골키퍼가 조안 가르시아예요. 순발력이 뛰어나고 반사 능력 갖고 있고 여기다가 선방 능력 갖고 있죠. 여기다 발기술도 그렇게 나쁘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조안 가르시아를 원하는 팀들이 굉장히 많아요. 바르셀로나만 있는 게 아닙니다. 여기다가 조안 가르시아는 2,500만 유로면 영입할 수 있어요. 뭐 2,500만 유로가 껌값이냐? 너 2,500만 유로 있냐? 2,500만 원 있냐? 아니다, 25만 원 있냐 지금? 이렇게 묻는다면 없습니다만 여하튼 다른 선수 이종료 얘기하면 2,500만 유로는 높은 건 아니잖아요. 바이아웃 금액이 2,500만 유로입니다. 그러니까 바르셀로나 입장에서는 충분히 영입 가능한 골키퍼인 거죠. 솔직히 지금 데쿠 단장이 루이스 디아스에 빠져 있다고 하는데 루이스 디아스 몸값이 7,500만에서 8,000만이에요. 무슨 7,500만에서 8,000만이야. 미쳤어 이종용. 골키퍼 2,500만도 솔직히 나는 좀 비싸다고 생각하는데 근데 케파 몸값 생각해보세요. 싼 거지. 뒷목 잡는 소리라니까 이거 너무 비싸. 여하튼 조안 가르시아 골키퍼하고 강력하게 연결되고 있다. 이런 이야기 드려야 되겠고요. 바르셀로나는 지금 한지 플릭 감독이 왼쪽 풀백 백업 제라르 마르틴, 오른쪽 풀백 백업 에릭 가르시아 모두 만족한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제 생각에는 왼쪽 풀백 백업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센터백은 아라오가 나가느냐 머무느냐 누가 나가느냐 머무느냐 이거 봐서 누구를 영입할지가 결정날 것 같습니다. 요나단타는 물 건너갔죠. 네, 바이언 쪽으로 갔고요. 그리고 미드필드 라인은 만족한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고 공격 쪽은 왼쪽 윙포워드. 그래서 지금 뭐 판타스틱 4를 만들겠다. 뭐 4명만 있으면 판타스틱 4래. 여하튼 레반도프스키, 루이스 디아스, 중앙에 하피냐, 오른쪽에 라민 야말 이런 식으로 이제 공격 라인을 구성할 수도 있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왼쪽 윙포워드로 뭐 루이스 디아스, 하파엘 레앙, 레시포드 이런 선수들 연결되고 있으니까요. 누굴 영입할지는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자, 바르셀로나 경기는 이쯤으로 마무리 짓고요. 다음 경기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경기는 레알 마드리드와 레알 소시에다드의 경기고요. 레알 마드리드와 레알 소시에다드 경기는 음바페의 2골로 레알 마드리드가 승리를 거뒀습니다. 음바페가 시즌 막판에 정말 폭발력을 보여줬어요. 그래서 음바페가 이 경기에서 2골 넣으면서 라리가에서 31골을 넣었습니다. 피치치를 차지했고요. 레알 마드리드에서 공식 경기에서 43골인가? 40골 이상을 넣었습니다. 정확한 수치는 아니에요. 그 정도로 음바페는 공식 경기 골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 번 얘기했지만 레알 마드리드 데뷔 시즌 라리가 최다골 음바페입니다. 레알 마드리드 데뷔 시즌 라리가 공식 경기 최다골 음바페입니다. 음바페가 기록을 다 새로 썼어요. 이반 사모라노가 갖고 있던 기록을 음바페가 다 새로 썼습니다. 자, 그리고 저는 이 경기 보면서 비니시우스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좀 느꼈다고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요. 왜냐면은 비니시우스가 교체 출전했는데 비니시우스가 없을 때는 왼쪽 공격이 거의 없더라고요. 오른쪽에서 공격이 다 이루어졌고 비니시우스가 들어오니까 왼쪽 공격이 이루어졌고 왼쪽에서 비니시우스의 도움으로 음바페가 골 넣는 모습이 나왔으니까요. 비니시우스를 어떻게 쓸지에 대한 고민이 좀 생기지 않을까. 사비 알론소 감독의 레알 마드리드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 순간 예측하기는 좀 어렵긴 합니다. 왜냐하면 3백을 쓸지 4백을 쓸지 수비 라인은 누가 나올지 예측하기가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순간 레알 마드리드가 연결되는 선수들 봤을 때는 레알 마드리드는 기대 만빵이다. 기대된다. 왜? 수비 라인 보면은
딘 하이선 영입했잖아요. 그럼 센터백을 늘려놨죠. 그리고 아놀드 히위고잖아요. 그건 거의 유력하다는 거죠. 그 아놀드가 오른쪽 윙백 역할 하는 거죠. 풀백 역할. 그리고 카레라스 벤피카의 왼쪽 풀백 90% 이상은 거의 확정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레알 마드리드 유스 출신이니까 레알 마드리드에 잘 적응할 거라고 봤을 때 왼쪽 풀백도 영입하는 거예요. 다만 모드리치가 떠나가니까 그렇다면은 미드필더 한 명은 더 영입해야 되는 거 아닌가? 그렇다면 토니 크로스처럼 조율에 능한 미드필더 한 명은 영입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은 좀 듭니다. 호드리고 있잖아요. 계속해서 이적설은 나오고 있어요. 뭐 아스날이라든가 첼시라든가 나오고 있는데 떠날 가능성은 희박하다는 쪽으로 의견이 모아지고 있는데요. 저는 호드리고는 사비 알론소 감독과 대화를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 이후에 호드리고의 제스처를 봐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사비 알론소 감독 입장에서도 3-5-2를 쓸지 3-4-3을 쓸지 4-3-3을 쓸지 모릅니다. 근데 3-4-4를 가동했을 때 음바페 비니시우스잖아요. 투톱은 음바페 비니시우스고 3-4-4를 가동했을 때 음바페 비니시우스 때 한 자리에 지금 호드리고가 나올 수 있느냐, 여기 아르다 길러를 쓸 것이냐, 뭐 브라임 디아스를 쓸 것이냐, 이건 모른다는 거죠. 물론 호드리고가 이 경쟁에서 앞서 있는 건 맞습니다만 과연 사비 알론소 감독이 호드리고 너 진짜 필요해, 나한테 너는 옵션 A에 들어가 있어, 막 그러면서 확신을 줄 것이냐, 아니면 호드리고가 또 한 시즌 남았는데 또 내가 이 팀에서 나는 음바페에도 밀리고 비니시우스에게도 밀리고 벨링엄에게도 밀리는구나, 이런 좀 심리적인 아픔을 겪으면서 또 이적설이 나오느냐, 이거는 지켜봐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상황은 좀 지켜봐야 된다, 호드리고는. 그리고 비니시우스 같은 경우에도 재계약에서 약간 나랑이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비니시우스는 3천만 유로인가? 이게 연봉이겠죠? 주급의 3천만 유로는 아니겠지? 네. 연봉으로 3천만 유로를 요구하고 있는데 레알 마드리드는 연봉으로 2천만 유로 정도를 생각하고 있다는 얘기가 있으니까 격차가 있고요. 그리고 사우디 쪽에서 비니시우스를 원한다는 이야기도 있으니까 비니시우스 재계약 사항도 좀 지켜봐야 되겠다. 근데 저는 일단 다 남는다고 생각하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 비니시우스, 호드리고가 지금은 뭐 이적설이 엄청 뜨거운 것도 아니고요. 팀에 남을 가능성이 더 높다. 그리고 나서 사비 알론소 감독이 이제 부임을 했으니까 사비 알론소 감독이 선수들과 대화 이후에 선수들의 인터뷰라든가 제스처라든가 그런 걸 보면서 판단하는 게 맞다,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네, 호드리고 바르셀로나 이야기도 SNS에서 재미삼아서 자꾸 나오더라고요. 피구 2.0이다. 그래서 바르셀로나가 호드리고를 영입할 수 있겠느냐. 왜냐하면 바르셀로나는 왼쪽 윙포드를 원하고 있는데 호드리고도 좌드리고일 때 좋잖아요. 왼쪽에서 좋잖아요. 그래서 영입설이 뭐 언론에서는 슬슬 나오고 있는데 이거는 뭐 가능성 너무 떨어지고요. 말도 안 되는 얘기고. 아스날도 호드리고 데리고 오면 좋죠. 첼시도 좋고요. 호드리고 좋은 선수입니다. 루크먼. 근데 루크먼이 필요할까? 비니시우스가 있는데. 바르셀로나도 루크먼이 필요할까요, 과연? 네. 자, 그러면 바르셀로나 소식을 좀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안첼로티 감독이 브라질 대표팀으로 떠났습니다. 지금 브라질 대표팀이 북중미 월드컵 예선 치르고 있는데 상황은 그렇게 좋지 않지만 안첼로티 감독이 워낙에 팀을 잘 추스리는 편이니까 바로바로 이 브라질 대표팀의 역량을 끌어낼 것으로 보이는데요. 안첼로티 감독이 레알 마드리드에서 1기가 있었고 2기가 있었죠. 근데 안첼로티 감독이 레알 마드리드에서 우승 트로피를 몇 개? 15개를 들어올렸습니다. 레알 마드리드 감독 역사상 가장 많은 우승 트로피를 들어올린 감독이에요. 그리고 레알 마드리드에서 353경기를 소화했습니다. 레알 마드리드 감독 역사상 가장 많은 경기를 소화한 감독이에요. 그리고 가장 많이 이겼습니다. 250경기에서 승리를 거뒀어요. 레알 마드리드 감독 역사상 가장 많이 승리를 경험한 감독입니다. 그 정도로 안첼로티 감독은 레알 마드리드 역사에서도 당연히 언급돼야 되는 감독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경기는
모드리치의 산티아고 베르나베우에서의 마지막 경기였습니다. 물론 이제 루카스 바스케스의 마지막 경기고 바예오의 마지막 경기였겠죠. 그런데 역시 모드리치는 뭐 레알 마드리드 넘버 10이자 주장이라서 얘기하는 게 아니라 레전드잖아요. 리빙 레전드잖아요. 산티아고 베르나베우로 레알 마드리드 구단 버스를 선수들이 타고 갈 때 모드리치가 계속 울더라고요. 옆에서 루카스 바스케스가 괜찮아 이렇게 위로해 주는데, 루카스 바스케스도 레알 마드리드 산티아고 베르나베우에서 마지막 경기인데, 모드리치하고 루카스 바스케스는 클럽 월드컵은 소화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팀을 떠난다고 해요. 그래서 레알 마드리드에서 마지막 경기는 아니었습니다. 산티아고 베르나베우에서 마지막 경기였고요. 여하튼 경기장 오는 내에 눈물을 흘리는 모드리치의 모습이었고요. 그리고 이 경기는 정말로 모드리치로 시끌벅적했습니다. 한쪽은 안첼로티 감독 카드 섹션, 한쪽은 모드리치 카드 섹션. 그리고 올 시즌 모드리치 잘했어요. 야, 모드리치 나이 생각해봐라. 이 나이에도 올 시즌 잘했어. 지금 모드리치 기록 보면 56이 나오고 있는데, 모드리치가 올 시즌에 공식 경기 66경기 소화했어요. 이 아저씨가 56경기를 소화했다니까? 그리고 공격 포인트가 3골 12개 도움, 15골에 직접적으로 관여했습니다. 경기 수도 최다치고 공격 포인트는 13개보다 15개보다 좀 적죠. 죄송합니다. 네, 제가 잘못 얘기했네요. 네, 올 시즌은 13개의 공격 포인트, 그 전에 15개였으니까 올 시즌 13개나 했을 정도니까 공격 포인트가 굉장히 많았다고 봐야 되겠죠. 모드리치는 모드리치입니다. 살아있는 레전드죠. 나는 레알 마드리드 비니시우스, 호드리고, 브라임 디아스 이런 선수들이 아웃프론트킥 시도하는 거 봤을 때 패스할 때요, 이거 모드리치 영향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모드리치가 경기장 안팎으로 영향력이 매우 높았다. 그리고 이 경기 소화하고 경기장 빠져나올 때 양팀 선수들이 가운데로 이렇게 나열해서 모드리치에게 수고했다고 기립박수 쳐줄 때 낭만 쩔었어. 너무 낭만 쩔었어. 여기다 모드리치 경기장 밖으로 나왔을 때 누가 기다리고 있었나? 토니 크로스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깊은 포옹을 나누는, 크카모에서 남은 모호 아니겠습니까? 네. 카는 맨유로 떠나고 크는 은퇴하고, 근데 크가 경기장 밖에서 모드리치를 기다렸다가 모드리치하고 깊은 포옹을 하는 그런 모습이 있었고요. 그리고 모드리치 가족 보면서 다시 한번 느꼈어요. 아니, 나는 데마르코스 가족 보면서도 느꼈는데, 왜 딸들은 아버지를 닮는 거야? 아들은 어머니를 닮고? 모드리치 딸 보니까 누가 봐도 모드리치 딸인데?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딸들은 아버지를 닮고 아들은 어머니를 닮았어. 이거 모드리치 딸은 딱 보면 모드리치 딸이구나, 진짜 모들 언니구나, 이런 느낌이 딱 들었습니다. 이게 만국 공통인가 봐. 여러분 한번 모드리치 딸 찾아보세요. 오이씨, 모드리치 딸인데? 보자마자 그런 얘기 나올걸요? 어머니께 감사하라고? 저는 아버지 또 많이 닮긴 했는데, 우리 와이프가 깜짝깜짝 놀라긴 하는데, 그러네, 우리 와이프도 그러네, 내가 아들이니까 엄마를 닮았고 우리 와이프는 딸이니까 아빠를 닮았네. 그러네, 만국 공통이네. 한국의 퍼스님 감사합니다. 모드리치 형 잘가, 잘가, 가지마, 행복해, 떠나지마, 나를 잊어줘, 잊고 살아가줘. 네, 2010년대 행복했어. PL에서도 라리가에서도 국대에서도 그리 잘할 줄이야. 고생했어 모드리치 형. 잘가, 가지마. 사비 알론소 감독에게 레알 재건이란 막중한 숙제가 주어졌네요. 다음 시즌도 기대할 만하겠어요. 네. 사비 알론소 감독이 레알 마드리드를 어떻게 재건할지, 그게 중요하죠. 네.
형님 여기 노래방 아닙니다. 아니 내 마음이 그렇다는 거지. 잘 가. 속으로는 가지 마. 행복해. 속으로는 떠나지 마. 이런 마음이 있다는 거죠. 죄송합니다. 예전에 내가 노래 부르면 몇몇은 좋아해 줬는데 다들 야 이제 그만해. 닥쳐. 여기가 노래방이야? 조용히 해. 셔터 마우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조용히 하도록 할게요. 자, 모드리치 기록 중에서 또 하나는 레알 마드리드 외국인 선수 중에서는 카림 벤제마 다음으로 가장 많은 경기를 소화했습니다. 카림 벤제마가 648경기를 소화했고요. 모드리치가 590경기를 소화했습니다. 모드리치가 레알 마드리드에서 우승 트로피 28개 들어 올렸고요. 라리가 우승 4회, 챔피언스리그 우승 6회, 그리고 월드컵에서도 준우승을 2차례나 차지했죠. 그러면서 2018년도 발롱도르의 수상자이기도 합니다. 모드리치는 살아있는 레전드입니다. 모드리치가 레알 마드리드 유니폼 아니라 다른 유니폼 입고 있으면 좀 낯설 것 같아. 그러니까 모드리치가 디나모 자그레브, 토트넘, 그리고 레알 마드리드에서 뛰었잖아요. 이 세 팀의 유니폼은 어울리겠죠. 근데 다른 팀의 유니폼은 어울리지 않을 것 같아. 네, 여튼 모드리치 잘 가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음바페입니다. 킬리안 음바페가 31골 넣었어요. 미쳤죠? 네, 옵타 기록으로는 30골로 나오는데 올 시즌 31골 나오면서 피치치 차지했습니다. 자, 그리고 데뷔 시즌에 라리가에서 30골 이상 넣은 선수 네 번째라고 합니다. 40-41 시즌에 프루덴이 33골, 그리고 93-94 시즌에 호마리우가 30골, 그리고 96-97 시즌에 호나우두가 34골을 기록했다고 해요. 근데 음바페가 31골을 기록한 거죠. 대단한 기록입니다. 저희가 호마리우 미쳤다 막 이런 얘기 많이 하고 호나우두 미쳤다 많이 얘기했잖아요. 여러분 96-97 시즌에 호나우두는 정말 미쳤습니다. 크레이지예요. 제가 기억하는 유튜브 영상 중에 펩이 호나우두 치고 들어갈 때 야 패스해 하다가 호나우두가 4명인가 제치고 골 넣으니까 야 넌 앞으로 나한테 패스하지 마 이렇게 얘기했다고 하는 영상이 있거든요. 그 정도입니다. 호나우두가 인테르 가서 큰 부상을 당해서 그렇지 이 바르셀로나에서 한 시즌 뛸 때 정말 미쳐 날뛰었어요. 이때 임팩트는 어마무시했습니다. 근데 음바페도 데뷔 시즌에 31골이니까요. 어마어마하다고 볼 수가 있겠죠. 네, 음바페의 활약은 인정해줘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음바페가 지금 6시즌인가 7시즌 득점왕이라고 하더라고. 프랑스 리그아에서 득점왕을 또 계속 해왔고 그리고 이제 라리가에서 득점왕을 차지하면서 계속해서 득점력을 과시하는 모습이 있습니다. 자, 마지막 경기는 지로나하고 아틀레티코 마드리드 경기인데 이 경기는 딴 거 얘기할 거 없어요. 셀로트가 해트트릭 했다. 셀로트가 68분부터 93분까지 해트트릭을 기록하는 모습이 있었습니다. 교체 출전해서 30분 동안 해트트릭을 기록하는 모습이 있었거든요. 기록을 보면 아시겠지만 아틀레티코 마드리드 소속으로 교체 출전해서 해트트릭한 선수가 2명이 있대요. 한 명이 2017년도 스포르팅 히온전에서 해트트릭을 기록한 케빈 가메이로, 그리고 이 경기의 셀로트입니다. 셀로트는 이 경기에서 해트트릭하면서 라리가에서 20골 찍었습니다. 어영부영 20골이에요. 셀로트가 지난 시즌 비아레알에서 득점 2위 차지할 때 23골이었습니다. 근데 올 시즌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에서 출전 시간이 많지 않았어요. 교체 출전을 많이 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20골을 넣었으니까요. 2시즌 연속으로 20골 이상 넣은 선수입니다. 그리고 셀로트는 선발로 뛰는 것보다는 교체 출전이 많았어요. 다음 기록을 보면은 셀로트는 교체 출전으로 10골을 넣은 21세기 들어서 나리가 첫 선수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무려 교체 출전으로 10골을 넣었습니다. 이러면 시메오네 감독 셀로트 선발보다는 교체 출전시켜야 되겠다 이런 생각 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사실 아틀레티코 마드리드 팬들 입장에서는 잘 나가다가 고비를 넘기지 못했어요. 챔피언스 리그에서 레알에게 패배하고 코파델레이에서 바르셀로나에게 패배하고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거기서 꺾였는데 그때 또 그리즈만이 부진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즌 막판에 그리즈만이 부진했거든요. 저 앙헬 코레아는 떠나보낸다고 해요. 그러면은
그리즈만으로 계속 갈 것이냐 아니냐, 여기에 이제 관건이죠. 그리즈만으로 계속 간다고 치면 그러면은 새로운 공격수가 역시 이제 무게감이 좀 떨어지는 공격수가 올 가능성이 커요. 근데 그리즈만을 정리한다고 치면 그리즈만의 주급이 세이브가 되잖아요. 그러면 요케레스를 노린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그러면 확실한 공격수를 영입할 것이다,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고요. 여기다가 아틀레티코 마드리드는 중앙 쪽에 미드필더, 그리고 수비 쪽에 수비수 영입, 뭐 렁글레를 완전 영입할지는 모르겠지만 영입 안 할 것 같은 분위기거든요. 그러면 제가 보기에는 다가오는 여름에도 돈을 많이 쓸 수밖에 없다, 이런 이야기를 드릴 수밖에 없겠습니다. 훌리안이 정말 대단하죠. 득점기회도 만들어주고, 네, 훌리안이 대단합니다. 여기다가 셀로트가 이 경기들에서 골 넣을 때 훌리안이 욕심 부리지 않고 내주는 장면도 있었거든요. 근데 서브로 쓰기에는 솔직하게 얘기해서 그리즈만의 연봉이 너무 세니까, 물론 이제 그리즈만이 주급을 깎고 재계약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런 이야기도 있었으니까요. 그래서 그리즈만하고 재계약한다면 누네스 영입할 거라는 얘기도 있어요. 그런데 아틀레티코 마드리드 팬들은 누네스가 웬 말이냐, 이런 이야기 많이 하고 있죠. 아틀레티코 마드리드 팬들 입장에서는 누네스, 안토니 이런 선수들 연결되는 거에 대해서는 불만이 좀 있겠죠. 자, 그러면 개인 기록 빠르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득점 왕은 음바페입니다. 31골을 기록했습니다. 필드골은 23골이고요. PK로 7골 넣었습니다. 자, 음바페 득점왕 차지할 만하죠. 시즌 막판에 폭발력은 그 누구도 따라가지 못했습니다. 아쉬운 건 레반도프스키입니다. 레반도프스키가 27골을 넣었는데 꾸역꾸역 골을 넣었고 일관되게 골을 넣었어요. 하지만 부상이 찾아오면서 부상 이후로는 골을 넣지 못하다가 38라운드 빌바오전에서 2골을 넣으면서 27골을 기록했고요. 득점 3위가 오사수나의 부디미르입니다. 다시 생각해도 오사수나는 아까워. 부디미르가 21골을 넣었는데 오사수나가 유럽대항전에 못 나갔다는 건 아쉽긴 아쉽습니다. 부디미르가 21골 넣었는데 오사수나 역사상 단일 시즌 최다골 기록입니다. 엄청난 득점력을 보여줬고요. 그리고 4위가 셀로트입니다. 지금 얘기했죠? 교체 출전으로 10골, 그러면서 50골이구나 이러면 20골 찍었습니다. 20골 찍었고요. 그리고 5위가 비아레알의 아요세 페레스입니다. 비아레알의 득점력이 올 시즌 좋았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아요세 페레스가 19골을 넣으면서 득점 5위를 차지했고요. 그리고 하피냐, 훌리안 알바레스, 네, 산세트, 키케 가르시아, 푸아도로 이어집니다. 하피냐가 18골, 훌리안 알바레스가 17골을 기록했네요. 자, 사모라상입니다. 네, 골키퍼 중에 1위는 얀 오블락입니다. 경기당 0.83골 실점했습니다. 36경기 출전했는데 0.83골 실점이면 정말로 잘해준 거죠. 물론 많은 분들이 왜 우나이 시몬이 아니야? 아틀레틱 클루브가 최소 실점인데. 그런데 아틀레틱 클루브 같은 경우에는 골키퍼가 로테가 좀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얀 오블락이 가장 높은 점수를 받았고요. 그리고 2위가 레알 마드리드의 쿠르투아 대단했습니다. 그리고 헤타페의 다비드 소리아, 그리고 마요르카의 그리프, 소시에다드의 레미로, 그리고 라요의 바타야, 그리고 세비야의 닐란, 알라베스의 시베라, 그리고 에스파뇰의 조안 가르시아 손입니다. 많은 분들이 슈체스니는 왜 안 들어와? 근데 슈체스니는 경기 수가 많지가 않아서 네, 들어오지 못했고요. 이냐키 페냐는 못했잖아요. 네, 바르셀로나가 없을 수밖에 없죠. 경기 수가 다 모자릅니다. 테오스테겐, 이나키 페냐, 슈체스니가 다 모자르니까 바르셀로나 선수는 없는 모습입니다. 자, 미국의 무뇨스 상입니다. 감독에게 주어지는 상인데요. 네, 한즈플릭이 가장 높은 점수를 받았고 셀타비고 클라우디오 히라레스 감독이 셀타비고를 유로파리그로 이끌었어요. 그래서 두 번째로 높은 점수를 받았고요. 마르셀리노 감독이 비아레알을 챔피언스 리그로 이끌었기 때문에 세 번째로 높은 점수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라요 같은 경우에도 컨퍼런스 리그 나가니까 이니고 페레스 감독도 높은 점수를 받았죠. 베티스, 페레그리니 감독 올 시즌 챔피언스 리그 경쟁했고 뭐 결과론적으로 유로파 리그 나갔지만은 컨퍼런스 리그 우승할 기회가 있으니까 지금 순위가 5위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네, 아틀레티코 클루브의 발베르데, 그리고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의 디에고 시메오네, 그리고 레가네스의 보르아 히메네스. 이거 레가네스의 보르아 히메네스는 2점수 받으면 안 돼.
물론 레가네스가 마지막까지 끝까지 잘했지만은 레가네스가 강등당했잖아. 네, 그 점 생각하면 순위가 더 낮아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있고요. 9위가 안첼로티 감독이 선정이 됐네요. 안첼로티 감독이 무관이 그만큼 충격적이었다. 이렇게 얘기하면 되겠죠. 자, 그리고 사라상 스페인 출신 중에 득점 순위가 어떻게 되느냐? 이게 스페인 출신 득점 순위표라고 보면 됩니다. 아요세 페레스가 가장 많이 넣었고요. 19골. 그 다음이 아틀레티코 클루브의 산세트 15골. 키케 가르시아가 13골. 푸아도가 12골. 우고 두로가 11골. 보르아 이글레시아스가 11골. 다니 올모가 10골. 페란이 10골. 그리고 이아고 아스파스가 10골을 기록했습니다. 이스코가 9골을 넣었네요. 네, 여기까지 개인 기록입니다. 자, 그리고 아까 전에 그 얘기했잖아요. 라리가 누가 승격하느냐. 네, 세군다리가 순위표를 잠깐 볼까요? 세군다리가 순위표 보면은 42라운드까지 지금 소화가 됐는데, 41라운드까지 소화가 됐는데 42라운드까지 있죠. 일단 레반테는 세군다리가 1위를 확정되었습니다. 그래서 승격이 확정이 됐고요. 2위가 엘체, 3위가 오비에도, 4위가 미란데스, 5위가 라싱 산탄데르, 그리고 6위가 알메리아, 7위가 그라나다입니다. 지금 7위 그라나다가 승점 65점이에요. 그런데 세군다리가는 1위와 2위는 다이렉트 승격, 그리고 3위와 6위까지는 승격 플레이오프를 치러요. 그래서 마지막 라운드까지 봐야지만 누가 2위를 차지할지, 누가 3위와 6위 안에 들면서 승격 플레이오프를 치를지 결정이 납니다. 지금 결정난 거는 레반테 승격밖에 없어요. 나머지는 결정이 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가 끝나고 나서야 결정이 날 것으로 보입니다. 자, 레반테 기록을 잠깐 볼게요. 레반테가 승격을 엄청 잘하네요. 그러니까 어떤 분이 지금 또 레반테야 그렇게 글 남기신 분이 있었거든요. 레반테가 2005년, 2008년, 2016년, 2022년, 2025년 승격했습니다. 이거는 그만큼 강등도 많이 했다는 얘기겠죠. 한때 레반테가 그 잔류의 명수, 잔류의 대가 이런 얘기가 있긴 있었는데, 강등당한 다음에 올라오는 횟수 생각하면은 그 이야기는 취소해야 됐고, 승격의 기재, 승격의 명수, 이렇게 얘기해야 될 것 같아요. 최근 들어서 2005년, 2008년, 2016년, 2022년, 2025년 승격했으면 승격을 잘한다. 그 대신 강등도 잘 당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 이것으로 올 시즌 38라운드 경기 보면서 이번 시즌도 정리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각 팀의 상황은 제가 잠깐 얘기를 하긴 했지만 상황은 바뀌기 나름입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 또 상황이 바뀔 거예요. 그 대신 올 시즌 마무리는 다음 시간에 완벽하게 할게요. 왜냐면은 제가 뽑는 베스트 11이라든가 또는 제가 뽑는 MVP라든가 이런 선수들 이야기하면서 여러분과 이야기를 나누면 정말 재밌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누가 우승했고 누가 챔피언스리그 나가고 누가 유로파 나가고 누가 강등되고 그리고 개인 수상은 누가 했는지 이런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1시간 동안 미친 듯이 달렸는데요. 여러분에게 좀 미안한 게 농담도 하고 댓글도 있고 이래야지만 이게 조회수가 많이 나오는데 내가 또 나 혼자 달렸어. 나 혼자 아우토반을 막 달려갔어. 다음에는 여러분과 이야기 좀 많이 나눌게요. 승민님, 황호성님 감사합니다. 미스터강님 감사하고요. 네, 다음 주에 더 재밌는 시간 만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여러분, 라라 영주 시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